세법 적용 원칙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고, 자, 여기 차이점이 하나가, 이 적용 당사자가 국세부가의 원칙은 신의성실 원칙 때문에 이제 과세 간청 및 납세자한테 적용될 수 있지만,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이제 과세 간청한테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넘어가시고 바로 여기로 갈게요. 자, 첫 번째가 당연히 세법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추어, 자, 핵심 키워드는 여기에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하세요, 이거야. 자, 아무래도 국가기관이 납세자보다는 자, 권력과 힘이 있는 기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을 해석해서 집행하고 해석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에서는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자, 국가는 힘이 센 권력기관이에요. 그래서 납세자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걸 막도록 하는 조문이다. 두 줄 보시고요. 자, 넘어가시고 두 번째 소극과세 금지 원칙. 그래도 또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자, 당연히 법은 계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자, 극단적으로 자, 이게 24년도고 이게 25년도였을 때, 자, 25년도에 세율이 올라간대요. 오히려. 자, 이 세율이 올라간 조문을 과거에 이미 성립한 세금까지 다 높은 세금으로 추징해버리면은, 자, 기존의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해석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 시점을 두는데 그게 성립 시점이에요. 자, 성립 시점은 다음 파트에서 배우기 때문에 자세히 배우는데, 주로 과세유권이 성립된 때야. 과세유권이 성립한 시점에서는 이제 소득과세를 해서, 자, 이 전에 성립한 세금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득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거야. 이게 금지야.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짜져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법 기준에도 개정이 되다 보니까 요거를 웬만하면은 개정되고 이후에 실행하는데, 과연 이렇게 성립 전으로 소급하는 건 되냐? 기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부진정 소급과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 이렇게 성립한 세금에 있어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성립한 세금에 있어서. 성립한. 근데 예를 들어 세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한테 좋은 거라면 소득과세가 허용될 수가 있어요. 세율로만 예를 들었지만 기한 같은 게, 특히 예를 들어 우리 이월결손 공제기한도 15년으로 개정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납부세 공제도 5년이 10년 됐잖아요, 그죠? 그게 특히 소득과세 금지 적용이 된 게 개정된 다음에 10년이 아니라 일정 과거 것도 10년이 되는 것처럼 유리한 소급과세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유리한 소급과세는 허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리한 소급과세를 했을 때 납세자한테, 납세자의 기본 재산권이 침해가 되면서 법의 안정성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침해되고, 자, 그런 것들이 금지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입법상의 소급과세 금지도 있고요, 행정 처리의 소급과세 금지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중요해요. 세금의 의무가 성립한. 자, 성립 체크. 자, 왜냐면 이게 확정이라는 단어를 바꿀 때가 있어요. 자, 확정 시점이 따로 있어. 확정 시점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또. 자,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해서 다시 성립 체크.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 과세가 금지되어 있어요. 성립 시점으로 소급 과세 금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자, 취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사실 이 소급 과세 금지도 우리나라의 세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법에 다 적용돼요, 사실. 그죠? 새로운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걸 다 추징해버리면은 납세자의 기본 보호권, 예측, 이런 게 다 침해되니까,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어디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안마를 할 때 안마사들이 맹인일 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나머지 다 불법인 거, 사실은. 이게 사실 맹인분들만 안마사 차릴 수 있다가 법적으로 돼 있어. 자, 근데 뭐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IMF 때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부도나면서, 기업들도 부도나면서 일자리를 잃고 실직을 했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나 나 그냥 일부들이 안마사를 그냥 차린 거야. 맹인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안마 차렸는데, 자, 그 시국에서는 불법이다 하면서 폐업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한 거야. 자,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 그동안에 폐업한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야. 이게 맹인분들 아닌 사람들이 한 걸 다 우리가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 다 추징하면서 폐업시키다 이런 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받아들여준 다음에. 그죠? 자, 그런 느낌이 소급과세 금지이고요. 또 행정상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 법에 없는 법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자, 기재부나 뭐 구세청 이런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게 됐는데요. 또는 이제 세금을 과세 안 하는 이 어떤 법의 문구가 모호해서 이거 과세야 비과세 하는데 다 사업자들이 그거 비과세.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과세한 적이 없었대. 그렇게 납세자들한테 비과세 관행이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한 행위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봐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기재부 해석이 등장해. 자, 이제부터 과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알고 보니 과세다 나왔을 때 자, 소급 과세 할 수가 없고요. 새로운 해석 이후의 처리만 과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으로 불리는 조문이야. 새로운 희석으로 소급과세에서는 안 된다. 이미 과거에 비과세 관행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나와도 그 과거에 있던 걸 다 추징해서 거둘 수 없다. 자, 시험에 잘 나와요. 넘어가시고. 자, 유리한 소급과세율이 기본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납세자한테 해피한 거는 되는 거고. 자, 아까도 배웠지만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사실 나머지는 이게 대충 보는 게 조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조문이야. 여기까지가 조문. 그래서 조문 위주로 좀 보시고. 자, 넘어가시고 절로 가세요. 자, 우리 세무공무원, 우리 법에는 관할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이 꽤 있어. 그거는 재량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량권. 근데 세무공무원의 그 재량권을 남용해서 또 본인의 어떤 권력에 심취해서 그 재량을 남용하지 말고 그 재량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걸 엄수하면서 일을 하세요. 라는 조문이에요, 그냥.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형평과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면서 일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단순 규정이고 너무 쉽고. 자, 마지막 기업회계 존중. 자, 이게 특히 국세부가 원칙으로 오답으로 잘 나와요. 자, 우리 법인세 같은 거 배웠죠? 세금 조사할 때 법인들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자, 마지막 줄에 체크. 자,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세법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자, 법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다수결의 동의에 의해서 법이 통과되는 거여서 그 법이 제정되면은 그만큼 다수가 동의하면서 특별한 규정을 만든 거야. 근데 회계 기준이랑 세법이랑 상충되는 게 있을 때 회계를 먼저 따르는 게 아니라 세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세법이 없어. 세법의 모든 경제활동 상황을 다 반영할 수 없잖아, 법으로. 그래서 법인들이 회계 처리한 내역이 법에는 없고 회계 관행이었다는 거야. 그런 거는 받아들여 주겠지만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세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법을. 그렇지 않다. 당연히 오답으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회계 관행 따른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자, 이거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배운 조문이죠?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이것도 프린터 문제 볼게요. 어딨냐? 8번. 자,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신의칙이에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우리 배웠어요. 신의칙 1번 배웠고요. 자, 2번은 판례인데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세 면세 대상의 세무지도 체크해보세요. 세무지도. 자, 세무지도 공적인 견해 표명의 사례예요. 그래서 너 이거 면세 상품이다 라는 세무지도를 통해서 나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거래 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과세제였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과세 처분 내린 거는 신의성실 위반이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자, 판례 조문이고. 자, 3번 한번 읽어보시고 4번의 인터넷 답변에 따라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있어요. 단순 개인 의견에 불과해요. 실제 116 콜센터에 전화해보시면 이 공무원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나와요. 기다릴 때. 자, 5번을 보시면요. 자, 법인이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이익이나 자산을 부풀려서 세금을 많이 신고한 다음에 경정적으로 돌려받는 이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했을 때 국세청은 신의칙을 주장하면서 너의 배신행위로 가라로 처리한 거에서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자, 심각한 배신행위로서 이게 신뢰 보호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면서 환급이라는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신의칙에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이 만든 게 세액공제 규정을 만들어내죠. 이 분식회계로 많이 낸 세금은 환급이 해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세청이 그런 분식회계한 법인들을 규제할 방안을 강구해서 세액공제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만 세액공제 되잖아요. 그죠? 그게 법인세법 조문이 만들어진 판례야. 알겠죠? 신의칙 적용이 안 된다라는 판례가 나와요. 자, 어렵죠, 판례는. 그래서 가끔 나와. 사실 가끔 나와. 이 똑같은 게 또 나올 확률이 매우 적어. 이 시점에 되게 유행했던 판례야. 세무사분들은 2차에 세법학이라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1차에서 판례를 조금 내시는 교수님이 있고, 회계사분들은 진짜 나온 적이 없어요. 손에 꼽아요. 그냥 아예 없다시피 하시면 돼요. 거의 회계사분들은. 자, 9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국세부가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1번 거래 형식은 매매야, 양도인데 실질이 증여면 증여로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 실신근조 찾아야 돼. 자, 2번 근거과세원칙이에요. 근거과세원칙. 3번 제소세기의 재량 한계거든요. 자, 3번 탈락. 자, 4번 봐볼까요? 명의신탁 부동산을 파셨을 때 납세 의무자를 명의신탁자가 실질 소유자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자야. 자, 이거 그 명의신탁 증여자랑 다른 거예요. 부동산을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가 파셨을 때 납세 의무자는 내 거죠. 내 거가 명의신탁자야. 납세 의무자, 명의신탁자. 이게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실질과세야, 실질과세. 1번, 4번 실질과세야. 그 명의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조문이야. 아, 조문이 아니에요. 판례예요. 이거 사례예요, 사례.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야, 5번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신근조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반대로도 알 수 있겠죠? 세법 적용 원칙이 아닌 것 찾아라 라고 하면 제소색이 아닌 것 찾는 거야. 제소색이 아닌, 그때는 이제 실신근조가 오답으로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자, 10번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자, 2번 볼게요. 자, 입법에 의한 소득과세 여부는 판단 기준이 성립 시점이에요. 확정 시점이 아니고 성립 시점이에요. 자, 11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둘 이상 행위거래 거래 방법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인정되면 하나의 행위로 봐서 조지는 거지 각각 행위 거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번 탈락. 자, 나머지 쉬워요. 조문 그대로야. 자, 12번도 보죠. 옳은 것은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다면 실질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적 형식이 우선하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사실상 사업자예요. 탈락. 자,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했는데 일부 누락된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3번 국가의 과세권 침해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조문이에요. 4번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할 때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회계기준 따라야 된다? 아니고요. 자,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소급과세 금지 읽어보세요. 5번이 맞는 지문. 옳은 것은 끝까지 다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거 3번 찍은 사람 많았었어요. 대충 읽고 3번 찍은 사람 많았었어요. 이게 국가의 과세권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오답은 처음이었어. 1, 2, 4 이 지문은 과거 기출에도 많이 나온 오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골라냈지만 3번으로 이렇게 오답으로 구성한 건 처음이니까 마음이 급해. 이게 회계사가 또 1, 2, 3, 4, 5의 국계법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빨리 풀어야겠다. 뒤에 법인세, 소득세 계산 문제 풀려면은 앞에 국계 빨리 해 이런 생각으로 푼다면 5번을 채 안 읽고 3번 찍고 넘어야 돼. 맞았다고요. 근데 5번 읽으면 뭐야? 맞잖아. 뭐야 3, 5 둘 다 맞지 하다 보면은 국가의 과세권 아니잖아. 이렇게라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률 높이는 게 나아요. 정답 높이 나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 5개 다 읽고 찍으세요. 웬만하면. 자, 넘어가시고
자, 13번. 자, 이거 좀 지엽적인데, 자, 1번은 보수적으로 봐줄게요. 자, 이거는 우리 안 배웠는데 책이 없어서 배울 수가 없는데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석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회신해야 된다. 높으신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기재부 장관이랑 국세청장만 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답변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 강남 세무서장이 해석 내린 게 전국구에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나 국세청장만 돼요. 자, 2번은 너무 지엽적이어서 제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어디 노랭이 막 꼬리말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조문이니까 봐주세요. 세법 외의 법률 중에 우리 이자소득 배울 때 그거 있잖아. 금융실명 위반에 관한 법률 막 이런 거 하면은 원천징수 세율이 45가 아니라 90%가 적용되거든요. 자, 그러게 다른 법이지만 세금에 관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법이 있어. 세법 외의 법률 중에서 부가징수 감면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해석 적용할 때는 세법으로 간주한대요. 세법으로 의지한대요. 3번이 맞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3번 질문 좀 체크해주세요. 이건 조문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자, 4번은 소수 재행거 확정 뒤 소급과세가 아니라 성립이고요. 또 자, 5번은 또 앞에서 봤어요. 읽어보세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계의 기준 따라야 된다. X죠. 그죠? 자, 2번은 너무 지엽적이야. 보시면 2번 너무 지엽적이어서 국무행위 심의를 통해 이게 틀렸는데 너무 지엽적이야. 다시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지켜도 될 것 같아요. 1번은 나름 좀 중요한 조문이어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절. 자, 여기서부터 시험에 특히나 잘 나오는 파트들이에요. 성립 확정 소멸. 사실 세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자, 국가가 조세 채권자라 그래. 자, 국가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조세 채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채권 채무에 관한 법률 성격도 있다 보니까 이 채권이라는 게 언제 확정돼서 언제 소멸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채권과 달리 세금은 성립 시점을 좀 더 규정해서 이 성립 시점 기준으로 방금 배웠던 소급과세 금지도 판단한다든지 또 나중에 배울 뭐 2차 납세 이런 거 판단지에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먼저 볼게요. 성립 시점은 주로 뭐냐? 납세 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데 자, 이게 과세유권이 충족돼서 아직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누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태, 그걸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그래요. 추상적 납세요. 세금이 얼마인지는 신고기한 도달해서 계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정도쯤에 성립이 돼서 소급과세가 금지된다든지 뭔가의 어떤 다른 법률에 영향이 미치게끔 만든 개념이 성립식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제 세금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단계야. 거의 다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확정돼요. 스스로가 자기가 번 돈이 얼마고 자기가 번 돈을 계산하고 모르면 세무사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신고 확정 세목이 원칙이지만 자, 상속세 같은 복잡한 세제는 정부에서 확정시켜요.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확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배울 거고. 자, 결국 세금은 내면 소멸되는 거야. 이 채권이라는 게, 조세 채권이라는 거는 납부하면서 소멸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안 내고도 소멸될 수가 있어. 국가가 세금 부과를 안 해. 그러다가 한 5년 막 10년이 지나. 근데 갑자기 50년 뒤에 과세 막 이러면 억울하겠죠. 납세대도. 그죠? 다 잊고 있었던 거를 막 30대 때 안 낸 거를 80살 요양병원에서 과세해 막 세무조사해 막. 웃기죠 그것도. 그죠? 세무서 받다가 돌아가셔요 보통. 그죠? 그래서 악귀가 돼서 세무서 근처에 이게 돌아다니고 조명가게 세계관으로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과세하지 않으면 세금을 소멸시켜버려요. 자, 그런 것도 배워. 제척기간 이런 거 배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시스템을 배운 거야. 그런 시스템을. 자, 그래서 여기는 다 교수님 서술이어서 결국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심심한 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과세요건은 그래서 상식으로 알게요. 자,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점이 성립식인데, 자, 과세요건은 4가지. 첫 번째 제목만 보세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이 4가지를 과세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이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에서 정해야 돼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하면서 납세자에게 어떻게 안정성을 위해서 국회에서 짜셔야 돼요.
이 과세 요건은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 기재부 같은 행정부에서 지정하시면 안 돼요. 그게 과세 요건 법정주의라는 거야. 상식으로 아세요. 그냥 상식으로. 자,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와야지.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성립시기. 자, 여기 납세 의무 성립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해서 세목별로 좀 암기해야 돼. 세목별로 좀 암기해야 되고, 요거 좀 은근 잘 나와. 그래서 좀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 첫 번째 소법부는 왼쪽에 특정 기간에 있던 세금, 소득이나 거래를 묶어서 내죠. 그래서 기간세라 그래. 어떤 물건 팔 때마다 내는 게 아니라 팔아서 거둔 부가세를 갖고 있다가 뭐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내게 되고, 법인의 소득도 소득 발생할 때마다 내는 게 아니라 1년치 소득 내고, 소득세도 1년치 세금 내잖아. 그게 기간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끝나는 데 성립돼요. 자, 그 기간 끝나는 데 성립돼요. 자, 소득세는 12월 말 주로, 법인세도 주로 12월 말, 부가세는 1기 2기니까 6월 말 12월 말 이런 식인데, 자, 예외 두 가지. 자, 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할 때 말고는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매년 내는 세금이 아니라 해산할 때만 내죠. 그래서 해산하는 때 성립돼요. 해산하는 때. 자, 그리고 수입제와 부가세는요, 세관장한테 신고 납부하죠. 세관장한테 신고하는 때 성립돼요.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 붙는 세금이야. 상속세 돌아가셔야지만 나오는 세금이죠. 그죠? 자, 돌아가신 날을 상속개시라고 표현해요. 상속개시. 그때 이제 상속세가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얼마인지는 나중에 계산하고, 성립시기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한 시점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날이에요. 보통 현실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사망 선고일이라는 걸 받아요. 그게 상속개시이야. 용사무소 신고해야 돼.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 취득하는 텐데, 부동산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요. 하나 적어둘까? 부동산은 등기 시점을 이 취득하는 때로 해석하고 있어요. 판례가. 현금 증여는 뭐 그냥 받은 때겠지만,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를 내셔야 되는데, 자, 이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돼야 돼. 물론 당연히 1세대, 뭐 1주택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좀 부동산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자, 팔았을 때 양도세 내고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그러는데, 갖고 있어. 그럼 돼야 돼. 그냥 갖고 있으면. 그죠? 충격적이죠. 보유세라 그래. 자, 근데 언제 갖고 있을 때 내냐면 6월 1일 갖고 있던 사람이 내는 거예요. 1년 중에 6월 1일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내는 거예요. 12월쯤에 돼요. 12월쯤. 그래서 내가 양도 계획이 있다. 6월 전에 파는 게 그래도 1년치 종부세는 안 내는 거야. 6월 1일에 소유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게 돼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부가세랑 비슷하게 소비세인데, 이게 다 세트야. 개별 소비세, 주세 이런 게 세트인데, 자, 이거는 주로 공장에서 반출할 때 세금이 붙어요. 자, 근데 개별 소비세가, 자,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어디 카지노 같은 데에 입장료에도 있고, 경마장 같은 데도 있고, 또 클럽이나 유흥장소 같은 어떤 그 매출액에도 세금이 있고, 또 카지노 매출에 또 세금이 있어. 그래서 그런 각종 사건이 벌어질 때, 행위가 일어날 때 뭐 이런 때로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저거는 복잡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수입물품은 좀 봐줘. 수입물품은 부가세랑 똑같이 세관장한테 신고하게 돼요. 개별 소비세도 부가세랑 좀 비슷해. 그래서 신고하는 때고, 자,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그래서 서류에 이게 서로 이름 다 작성하고 사인하고 서명하고 뭐 그런 시점에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셔야 돼요. 5만원, 10만원. 자, 이거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죠. 주식거래 확정된 때 증권거래세 돼요. 아마 올해 조금 낮춰졌을 거예요. 0.15%가 지금 0.18에서 0.15가 낮춰졌을걸요. 자, 교육세는 다른 세금에 덧붙여서 붙거든요. 근데 하나는 법인, 예를 들어 개별 소비세에 교육세가 붙거든요. 그 개별 소비세가 없으면 교육세도 없는 거야. 그게 위에 거야. 그래서 개별 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 성립하면 교육세 같이 성립돼. 근데 은행의 매출액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있거든요. 그럼 은행 매출이 확정되는 않은 시점이 언제냐면 12월 말일이죠. 그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 끝나는 때야. 교육세가 두 종류야. 교육세가 두 종류야. 자, 그리고 농특세도 법인세에서 너무 세제 감면 받으면 농특세 돼요.
이게 주택법에 감면 너무 많이 받아서 세금을 안 내면 그 감면 금액의 일부를 농토세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토세를 별도로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죠. 밀접하게.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 성립하는데 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부가세라 그래. 부가세가 다른 세금에 덧붙여서 붙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실제 사실 용어는 부가세는 썰택스여서 다른 세금에 더해서 내는 세금, 이게 부가세야. 그리고는 그 세금이 성립하는 때, 예외적으로 은행 매출 교육세만 가세가 끝나는 때 이런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가산세가 좀 이제 복잡한 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종류별로 성립 시기를 다 짤 수는 없어가지고 대표 가산세 성립 시기만 규정해놨어. 그래서 나머지 가산세는 일단 이거 보세요. 그 밖에 가산세. 우리 막 부가세에서 세금 기한서 미발 가산세, 사업자 미들업 가산세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서술하기가 사실 곤란해서 그냥 가산할 국세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한다 이렇게 짜놨었어. 근데 위에 네 가지의 어떤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큰 가산세는 성립 시기를 좀 별도로 뒀어요.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신고가산세. 자, 무신고가산세는 자, 본세 성립한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신고 안 해야지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야. 과소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조금 신고해서 붙는 과소신고가산세도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다. 근데 얘가 제때 납부를 안 하면 이자 더해서 내야 되는 가산세가 있는데 그게 납부지역 가산세예요. 자, 이런 자세한 거 뒤에서 배워요. 지금 빨리 설명하는 거 뒤에서 배워. 자, 납부지역 가산세는 하루 이자 만분의 2.2가 적용되거든요. 자, 성립일을 기억하세요. 법정 납부기한 경과 원래 내야 돼. 소득세면 5월 말일에 내야 되는데 안 냈죠. 그럼 6월 1일부터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그래서 1일 경과하는 때마다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쭉 안 내다가 세무서에서 너 안 냈네 하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고지서에서 기한까지 안 내면 3%의 체납 납부지역 가산세가 붙어요. 별도로. 얘도 납부지역 가산세라 그래. 이자도 납부지역 가산세인데 고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안 내면 이자 플러스 3%가 또 붙어요. 자, 걔도 납부지역 가산세인데 걔는 언제 성립해? 그래서 고지서 기한 경과하는 때. 이 상황을 알면 이 오른쪽은 자연스러워져요. 자, 그리고 원천징수 납부지역 가산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게 국룰이죠. 반기별 납부특례 이런 건 예외니까.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안 내면 3% 플러스 이자가 붙거든요. 이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안 내면. 그래서 3%는 법정 납기 경과하는 때. 이자는 또 1일마다 그냥 1일마다 경과하는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 가산세를 알면은 성립 시기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사실. 가산세는 원래 뒤에서 배워요. 6절쯤에 배워. 6절에 있어. 국세기본법에.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 자, 예외정의 성립시기 외우셔야 돼요. 자, 원래 성립 후에 확정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원천세는 원래 소득세 원천세라 생각해봐. 원래 소득세 과세기간이 12월 말일이죠. 근데 원천세는 기중에 돈 주면서 세금 14%를 이자면 14%를 떼서 바로 내버렸잖아. 그게 원래 모순이 생기는 게 성립 후에 확정하면서 신고 납부가 그래야 되는데 성립 전에 이미 세무서에 납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끝내는 때로 들어주면 법에 또 상충이 생겨. 그죠? 그래서 예외적인 성립 시기 같은 걸 뒀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그래서 성립 시기가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돈 줄 때 이미 세금 자체가 성립이자 확정이 되어 있는 거야. 법에서 14% 떼라 이렇게 했으니까 돈 줄 때 세금을 뗐겠죠. 그 상태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다라고 규정한 거야. 그리고 이와 동시에 확정도 되어 있다라고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외적인 성립 시기가 지급하는 때야. 당연히 소득세 법인세니까 과세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예외적인 규정이야. 지금 예외적인 규정. 자, 우리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에서 배우죠. 우리 전통시장의 간편장부 대상자 이런 농축수 판매업자라든지 그죠? 해외에서 월급 받는 이런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납세조합 조직해서 거기서 세금 계산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거는 그냥 요 정도에 성립됐다라고 대략 짠 거야. 달의 말일 정도. 그냥 달의 말일. 되게 그거는 그냥 얘네들이 짠 거니까 논리가 좀 빈약해. 자, 예정신고에 납부하는 소득세 뭐 있죠? 양도세 하나 있잖아. 양도세 들은 분들 알 거예요.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 해야 되는데 성립 시기는 그냥 요 정도쯤에 성립된대요. 달의 말일 그냥. 그 논리가 있지 않고 그냥 요 정도 성립됐다라고 약속한 거야.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이거 많이 틀려. 이거 시험에 은근 나오거든요. 잘 나오거든요. 헷갈려. 자, 소득세, 법인세는 사업자들 주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중간에 납세액 납부해야 되죠. 1월부터 6월 7일 낸다든지 작년 세금을 반 내야 되잖아. 그거는 중간 예납 기간 끝나는 때예요. 보통 6월 말. 자, 예정부에 부가세는요. 또 확정신고 아니 예정신고 먼저 해야 되니까 예정신고 끝나는 때. 3월 말 이런 때죠. 마지막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수시부가는 얘가 탈세 같은 탈루 사실이 포탈 염려가 있을 때 쳐들어가서 비정기로 쳐들어가서 과세해버리는데 그때 성립 시기를 수시부가 사유 발생한 때 체크하세요. 사유 발생한 때. 그리고 수시 부가할 때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이 법이 탄생한 어떤 사건까지 얘기하는 거는 수험 영역 밖으로 이제 너무 토마치해서 암기로 수시부가 사유 발생한 때. 나름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수시부가 할 때가 아니고 사유 발생한 때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판단해요. 성립시기. 자, 일단 14번이에요. 14번. 이어서 프린트. 자, 성립시기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인지세 맞고요. 수시부가 방금 봤죠? 맞고요. 상속세 맞고요. 종부세 맞고요. 무신고는요, 법정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였죠. 탈락. 원천징수 소법은요, 지급하는 때였죠. 탈락. 증권거래세 맞고요. 수입제하도 맞고요. 그래서 두 개가 틀렸네요. 그래서 18, 19를 제가 묶어놨어요. 두 개 틀렸으니까 6개가 맞는 건가? 그죠? 자, 15번에 옳지 않은 것은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달의 말일이었어요. 탈락. 자, 나머지는 이제 쉽고요. 4번 같은 거 잘 봐주세요.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가 요맘때쯤 신설된 거야. 21년도 당시 요쯤에 이제 개정돼서 신설됐어. 가산세 별도의 성립 시기를 그나마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다 가산할국세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만 돼 있었었어.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었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졌고. 자, 어렵게 나오면 16번 스타일로 출제해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빠른 거를 나열하세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세 4월 1일이죠. 하나씩 공부하면서 가볼게요. 자, 종부세 6월 1일이에요. 가세기준일을 외워야 돼. 6월 1일 외워야 돼. 자, 은행이 갑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는 지급하는 때. 지급하대요. 원천징수소득세야. 자, 중간연합소득세 6월 말일자죠. 은행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12월 말일자죠. 자, 은행은 사업연도가 무조건 1월부터 10일 30일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과세기간 끝나는 때가 10일 말일이에요. 자, 이걸 나열하면 D, 리, 미 이거 찾는 거야. 자, 1번이죠. 1번이죠, 그죠? 알겠죠? 저 요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옛날 사법고시도 이렇게 냈었어. 폐지되기 전에 16년도까지 있었거든요. 자, 다시 확정으로 이제 넘어볼게요. 확정. 그래서 저거 성립시기는 시험 직전에 호로로 외우셔야 돼요. 자, 확정. 자, 세금 확정이야. 세금 확정. 여기는 한번 읽어보자.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 그대로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나머지는 노랭이 책 서술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 여기로 가세요. 자, 일단 절차에 따른 확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가 확정시키는 게 있고요. 자, 제목 위주로. 두 번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게 있고요. 마지막은 자동 확정국세라는 게 있어요. 그냥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 확정국세가 있어요. 3가지 방식으로 확정되는데, 자, 원칙이 이거야. 자, 세금 신고 스스로 하는 거고요. 왜 스스로 하냐? 네가 잘하니까. 네가 뭔든 국가가 알아. 너가 잘 알지 하면서 너가 신고해라. 그게 확정된다라고 해서 확정 권한이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한테 있고요. 대신 얘가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신고는 했지만 법대로 안 하고 탈루나 오류 있는 상태로 신고했다면 그때 확정 권한은 세무서에 있어요. 국가한테 있어요. 그래서 2차 확정 권한은 과세관청한테 있어요. 자, 그거를 신고 납세 세무학이라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논리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확정시키는 거다. 스스로의 세금을. 자, 현재 우리나라는 다 신고 납세 세목이고 3개만 정부부가 세목이야. 그러니까 요 세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부부가 세목 기억하면은 나머지가 신고 납세 세목이 되는데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게 종부세 봐볼게요. 종부세. 자, 종부세는 원래 정부부가 세목이야. 자, 종부세는 원래 부동산 판매가 아니라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떨어지는데 그 부동산의 가격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그 부동산 소유주는 우리가 다 등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부동산은 누구 건지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너 부동산 이만큼 갖고 있던 거 기준시가의 몇 프로 이렇게 고지서를 날려주는 게 확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정부부가 세목이야. 자, 원칙은 정부부가 세목이야. 근데 종부세 이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질 수 있잖아. 그리고 어떤 좀 장기 임대주택이라든지 좀 공공을 위해서 쓰는 부동산은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돼요. 이거를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어떤 부동산은 배제되는데, 자, 배제 부동산까지는 세무서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현실에서 실무에서 세무서가 막 날라왔는데 이거 배제 부동산인데 왜 포함시켜서 왔지 이러면서 막 고의서 수정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종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바꿔버리면서 그때는 합산 배제 부동산 있는 납세자야. 그러면 빼고 스스로 신고하면은 그거 확정돼. 그러니까 이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합산 배제 신고하면은 신고로 확정되고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날라오는 거 확정되기 때문에 이게 예외적으로 신고 방식을 선택한 종부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거야. 알겠죠? 실무적으로 세무사분들은 합격하면은 단순 업무로 꽤 해요. 귀찮아. 합산 배제 부동산 뺏어가지고 신고해줘야 돼. 근데 세무사에 맡기는 거야, 다 세무사에. 납세자는 잘 모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봐야, 이를 여기 조문이어서 봐야 돼. 자, 이제 이러한 세목은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됐다 체크. 다만 납세 의무자가 첫 번째 신고를 안 했거나 무신고자거나 아니면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않거나 그 경우에만 세무서에서 확정시켜요. 세무서에서 확정시켜요. 그리고 참고로 결정은 최초로 확정시키는 거고 경정은 고쳐서 바로 접는 거예요. 고칠 경자여서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결정 경정. 그냥 실무에서는 세무조사로 해석해요. 그냥 세무공무원이 막 물어보고 전화하고 뭐 이거 결정됐어 이런 거를 우리 그냥 실무 용어에서는 조사라고 거의 확정돼요. 통용시켜요. 네, 이제 조문에서 결정 경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정부부가 세목은 말 그대로 확정 권한이 납세자한테는 없고요.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서 일단 상속증여 종부세. 자, 종부세는 설명 이미 들었어요. 그죠? 원칙은 정부부가 세목이지만 합산배제 무동성 때문에 신고 의무 두고 있고 신고하면 신고로 확정돼요. 상속증여세는 무조건 정부부가 세목이야.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상속증여세라 그래서 신고를 그걸 안 해도 되냐? 해야 돼. 6개월이나 3개월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인데 자, 신고한 걸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느낌이야.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신고하려면 세무서가 아는 게 아니라 상속인들이 알겠죠. 상속이 알 거 아니야. 막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 막 조회하고 막 세금대로 계산하고 다 세무사가 해줘. 세무사 맡기는 거야. 그죠?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맡기는 거잖아요. 돈 주고. 그죠? 근데 이게 10년 합산과세 제도가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 자식들한테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전부 합산해서 상속세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해버리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많이 없어서 누진세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년 합산과세 제도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현실로 생각해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용돈 주고 이런 거는 세금이 없어요. 용돈 주고 생활비 이런 거 주고 세금이 없어요. 받고 다 써야 돼. 근데 1억씩 막 준 거야. 1억이 용돈을 보기 어렵죠. 그죠? 그런 것도 다 합산과세 해야 되고 그게 돈이 오고 간 거. 그죠?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을 다 세무서에 제출해야 돼. 근데 계좌이체 중에서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라는 거야. 거래 내역을. 이제 세무서에서 유도리 있게 용돈 이런 거 과세 안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이상 거래만 엑셀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엑셀로 어쨌든 빠요라 그래. 이 사람들 다 보니까 전부 제출하되 엑셀로 나중에 봐서 소팅해 이 사람들이. 자, 이런 거를 엄청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속세는 정부의 세무조사로 확정시키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내부에서 이런 복잡한 세제, 세금도 크고 상속세 자체가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나오겠죠. 자, 이런 거는 탈루 없이 꼼꼼히 우리가 조사해 확정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상증세는 정부부가세목이에요. 자, 정부부가세목 신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일단 1차적으로 계산해라 이런 거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자, 세무사 너가 법대로 자료 제출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너가 계산해보세요. 근데 세금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신고하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돼. 한참 뒤에 잘못됐다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적어도 뭐 잘못이 안 돼도 뭐 물어봐. 이 자료가 좀 잘 해석이 안 된다. 소명 좀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한참 뒤에.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파란색 이 제도는 신고를 하는 건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협력 의무 이행에 불과할 뿐 확정시킨 효력은 없다의 체크.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정부부가세목이고.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동확정국세 외우셔야 돼요. 얘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돼버려요. 법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징수해라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지세는요 그냥 서류 한 장당 5만원 10만원이야. 그럼 그냥 작성한 때 5만원이라는 세금 확정되어 있는 거야. 자, 원천징수도 지급할 때 14%라는 세금이 확정되어 있죠. 3%, 14%, 25% 뭐 이렇게 확정되어 있잖아. 자, 납세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납세조합도 원천징수 시세 똑같아요. 달의 말이 확정되고요. 그래서 중간이나 법인세 체크. 자, 중간이납하는 법인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 법인세법 조문 어떻게 되냐면은 법인들은 아무래도 개인들보단 규모가 있고 납세 혐오 이행이 좀 더 뛰어나다고 봐. 그래서 전기의 반을 낼지 1월부터 6월까지를 낼지를 선택해서 납부하는 거야. 그냥 중간이납 법인세는. 근데 소득세는 정부가 전기의 2분의 1을 고지서 날려줄 테니까 11월 말까지 내는 고지 원칙인데 그건 고지에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고지서로 내는 게 곤란하고 힘들고 이러면은 1월부터 6월 걸 내라. 그걸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조문이. 그러니까 중간에 법인세는 그게 아니라 전기 거의 반을 낼지 6월 걸 낼지 네가 선택해서 무조건 납부해라. 이렇게 돼. 그래서 6월 말일에 자동확정국세로 되어 있지만 소득세는 고지에 의한 게 원칙이니까 자동확정국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중간에 합하는 소득세 이렇게 나오면 틀려. 여기가 특히 오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과로까지 봐야 돼. 만약에 이것도 세무조사로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으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야. 제외 동그라미. 세무조사로 결정되는 중간에 법인세는 결정으로 확정되는 거지 자동확정국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납부지연가세세 두 말인데, 자, 고지서에 따른 기한 후에는 매일매일 1일의 이자가 자동확정국세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고지서로 그 전까지 가세세가 확정되는 거야. 원래 법정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이자가 붙죠. 그럼 그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고지서 날려주잖아. 거기서 확정되는데 고지서 기한 지나서까지 안 내서 붙는 이자는 자동확정국세예요. 1일 지날 때마다 자동확정국세 돼요. 원천징수도 똑같이. 고지서 기한 후 가세세는 자동확정국세예요. 자동확정국세 1일 경과하는 때. 그래서 자동확정국세 몇 개죠? 6가인가?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 넘어가고. 자, 안 봐도 돼. 정리된 거는 돌아가서 좀 봐주시고. 아, 이게 좀 어려워. 자, 경정 등의 효력이 좀 어려운데 좀 시험에는 나오니까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이것도 깊이 있게 가면 끝이 없는데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세무사에서 한번 깊이 있게 나왔는데 어차피 다 틀려. 그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맞추는 범위까지만 이제 할 건데요.
자, 바로 갈게요. 바로 이제 갈 텐데. 자, 여기 일단 양가로 3번이 중요해요. 일단은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조문들이야. 1번과 2번. 자, 이 조문은 이해 안 돼도 필수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적어도. 적어도 이 국세기법법 조문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근데 나머지는 이런 거야. 저 법이 탄생할 때까지의 학설들과 판례의 태도 이런 내용들이어서 시험에 회계사분들은 나온 적 없고 세무사분들은 딱 한 번 아주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투머치하게 약간 세법 학에서 사실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야. 그래도 좀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그래서 자, 이게 당초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당초의 과세된 부분이 있고 일명 증액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세무서에서 당초에 세금이 100원인데 너가 30원 누락해서 신고한 걸 세무서가 발견한 거야. 뭐 다른 거래처를 세무조사한다든지 해서 얘가 누락한 부분을 세무서에 찾아서 세금을 추가로 처분하는 걸 증액경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130원 해야 돼. 130원. 근데 옛날엔 조문이 없었다는 거야. 자, 조문이 없었으면 판례로 해석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석됐냐면 종전에 자, 증액경정이 있으면 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에 흡수가 된다. 요런 태도였어. 그래서 이 증액경정에 대해 억울하면 불복을 제기해야 되는데 자, 그때 130원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 막 이런 어떤 세계관이었어. 왜냐면 이 30원은 사실 100원의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온 거지 별도의 처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불복 제기해라. 요런 게 판례 태도였거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흡수가 되면 이게 아예 사라진다는 거야. 이 처분의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붙어 있었던 가산세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어. 첫 번째. 흡수가 돼버리니까. 증액경정으로 납세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두 번째로, 원래 불복은 90일 안에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90일 지나가지고 또 제기할 수 있게끔 되면서 국세청의 반발에 많았어. 그 판례에 대해서. 아니, 왜 90일 지나가지고 못하게 해놨는데, 증액경정이 있으면은 또 해도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법의 안정성이 없어진다.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 아직 안 배웠지만, 소멸시효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이야. 이것도 원래 이렇게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흡수설이 되면은, 여기서 5년 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법에 없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특히 납세자들이 이걸 악용해서, 아는 세무서한테 뽀찌 주면서 소액의 경정, 예를 들어 이게 100억이면은 한 1000만원짜리 경정 하나 내려주세요. 물론 찾으면 다 경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다 법대로 완벽하게 신고하는 법인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세무서 하면 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무서한테 저 요거 누락된 거 이 사실 있거든요. 그거 고지서 하나 날려주세요 하면은 증액경정 날라오는 순간 여기 있던 가산세가 다 면제돼 버리는 절세가 돼. 무슨 약간 탈세 아닌 절세가 되는 거야. 그죠? 법적으로 해석하면. 그죠? 안 되겠다. 이거 되겠다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게 첫 번째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줄이 일단 중요한 조문이 되는 거예요.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자,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금에 관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 핵심 문구 이거야.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별개의 처분이다. 핵심은 흡수설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는 걸로는 이제 독립된 처분이다. 증액경정은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당초 처분 남아있고 가산세 남아있고 요거 불복 90일 지나서 얘는 못하고 얘에 대해서만 제기해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의 세계관을 정립한 게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쉬운 오답으로는 미친다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제 판례가 법이 없었을 때 해석으로는 당초 처분은 소멸되고 증액경정에 흡수된다. 이런 게 오답인 거야. 오답. 알겠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독립된 처분으로서 일명 학설상 병존설이라는 세계관을 구축한 거예요. 옛날에는 흡수설로 해석이 됐었다는 거야. 지금은 병존설이 원칙인 거야. 근데 이게 판례로 깊이 있게 가면은 자, 얘 때문에 얘가 세금 나온 거니까 이 불복을 제기할 때 얘는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잖아. 30원은 90일 안에 제기할 때 저 100원에 대해서 그럼 주장을 아예 못하냐?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니까 자, 130원 주장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감액 범위는 30원만 감액될 수 있어. 얘는 이미 90일 지나서 더 이상 이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130원 주정해서 이겨서 감액될 수 있는 범위는 30원까지만 감액될 수 있다는 게 현행 판례예요. 그게 제한된 흡수설의 태도로서 불복 제기할 때만큼은 저 100원도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감액될 때는 30원까지밖에 감액이 안 된다 이런 거야. 왜냐면 이렇게 감액이 될 수도 있지. 이게 100원이라는 세금이랑 30원이라는 세금 중에서 여기서 20원, 여기서 10원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될 수 있지만 이 100원은 이미 90일 지나서 이 100원이 이제 다시 주장하면서 감액될 수는 없다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이 30원 내에서는 감액될 수 있다 이런 거야. 이런 건 판례야 사실 판례. 돌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요것도 최근에 만들었어. 이와 마찬가지로 자, 수정신고는 그럼 어떤 느낌이 있냐? 자, 수정신고는 참고로 뭐냐면 자, 근데 요거 먼저 배울게요. 2번. 자, 1번 다음에 2번을 먼저 볼게요. 자, 당초 처분해서 100원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반대. 감액된 거야. 오히려 감액. 자, 경정청구에서 세금이 줄어든 거야. 자, 100원을 너무 많이 낸 거야. 난 20원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못 처음에 100원 신고해서 뒤늦게 경정청구로 20원이 감액된 거야. 자, 그리고 감액 경정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되는 거지 나머지 80원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80원에 대한 법률 효과는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 2번. 당초 세금을 감소시키는 감액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세 80원. 8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유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원만 취소되는 거지. 이 20원 취소됐다고 나머지의 법률강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역흡수설이라 그래. 역흡수설. 반대로 흡수돼서 20원만 취소되는 거다. 이런 거야. 그냥 20원. 자, 학설은 몰라도 돼. 학설은 조문 용어가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법문과 어렵게 써도 있죠. 자, 당연히 쉽게는 미친다 이렇게 내요. 쉽게는 미친다 이렇게 내니까 적어도 이 조문이 맞다 정도는 알고 하면은 이해 안 돼도 맞출 수 있어. 알겠죠? 미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법조문이다만 알면은 시험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돼도 보고는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서 하나 만들어진 가운데 낀 게 뭐냐면 자, 스스로가 누락한 부분을 찾아서 신고하는 거 수정신고라 그래요. 어차피 이거 세무서 걸릴 거 뻔한데 나중에 걸려서 가산세 두드려 맞느니 미리 내가 자수해서 자진 수정 신고하면은 가산세도 감면되고 얼마나 좋아. 자, 근데 이거에 대한 확정력이 있냐 없냐가 조문에 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만들어줬어.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 배우는 거 써먹어야 된다. 신고 납부 세목이 신고 이렇게 하자. 여기 책이 어떻게 되어 있지? 자, 이게 조문이 아니어서 신고 납세제도. 자, 신고 납세 세목에서는 확정력이 있다고 봐요. 수정신고도 당초 신고했고 여기에 누락한 부분. 자, 여기에서 100만원 누락해서 100만원 수정신고한다. 거기에 확정력이 있다고 봐요. 확정력이 있다고 봐요. 자, 조문에는 신고 납부 세목 이런 거 없고 몇 조 몇 항 세목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 세목은 수험사에서 만든 거야. 목차를 따기 위해서. 원래는 몇 조 몇 항 그냥 세목이야. 근데 신고에서 확정되니까 신고 납세 세목 이렇게 표현해. 자, 근데 정부부가 세목 상속 증여세 같은 것도 자료 누락한 게 있어. 일단 확정력이 없죠. 당초 신고 확정, 이거 확정력에 대한 내용이 확정력 없죠. 수정신고도 당연히 확정력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죠?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 이게 요거야. 어디 있냐? 이와 마찬가지로 신고 납세 제도를 취하는 국세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세금에 관한 국세기본 세법에 규정하는 권리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확정력이 있다. 뒤에 연결돼요. 권리유무관계도 별개야. 확정력은 쫓아가는데 이 처분에 있어서 흡수가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수정신고로 이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신고지 흡수가 되지 않는다. 이게 권리유무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확정력은 여기 나와 있어요. 확정력은 여기 한번 보자. 자,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안 봐도 되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로 예를 들어 확정력은 어디 있지? 뒤에 있다 이거. 쏘리. 뒤에 있다. 뒤에서 볼게요. 뒤에 있어요. 자, 요거까지 해서 자, 이것도 조문이니까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는 필수로 보시고 여유되면은 앞뒤 한번 읽어보세요. 여유되면. 나머지는 나올 확률이 극히 적고 또 막상 나온다면 이 책 외적으로의 중요한 판례들이 더 있는 조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끝이 없어.
이걸 파헤치면. 그러니까 애매하게 또 할 바에는 안 하니만 못해요. 어차피. 이 책의 범위인 만큼만 나온다라는 확정이 있으면은 나도 그냥 가르치고 뻔할 텐데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아. 이 책에 없는 것까지 내면 얘네들이 그냥 틀리라고 내 느낌이야. 솔직히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이 조문만큼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보고 들어가세요. 세 줄은 세 줄이 아니지. 세 조문. 이 세 분 필수야, 필수. 나머지는 그냥 여유 되는 분이 읽어보세요. 회계사분들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2차에도 안 나오니까. 자, 넘어가. 자, 소멸 좀만 보고 마칠게요. 소멸 보고 마치고 2시에 할게요. 2시에. 오늘 6시간이에요. 참고로. 오늘 6시간이고 오늘 최대한 빨리 나가야 수요일날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수요일날 제 목표는 오전에 끝내는 거예요. 넉넉하게 12시간 잡았는데 목표는 1시에 끝내는 거예요. 수요일에. 그러려면 오늘 좀 최대한 집도 나가야 돼. 최대한 집도 나가야 돼요. 자, 소멸 좀 볼게요. 자, 성립 확정된 납세분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자, 세금 내면서 소멸돼요. 당연하죠? 세금 내면 이제 더 이상 내 조세 채권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냈으니까. 자, 두 번째, 깔 수도 있어. 까는 게 뭐냐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는 거야. 자, 환급받을 세금이란 낼 거랑 서로 퉁치는 거를 충당이라 그래요. 자, 납부랑 똑같은 효과죠? 환급 안 받고 낼 거랑 까는 거야. 충당.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특이한 거. 세금을 안 내고 소멸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과세를 취소시키는 거야. 부가취소. 쉬워 이거는. 부가취소 너무 쉽고. 자, 부가철회랑 다른 말이야. 부가철회라는 거는 소멸이 아니고 얘 행방이 묘연하고 세무서가 노력해봤는데 아직 행방이 묘연할 때는 일단 부가를 잠시 미뤄. 철회하고 나중에 행방이 발견되면은 그 즉시 과세하기 때문에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자, 이 4번, 요 2번, 3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색이 아니야. 자, 여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다. 나머지 납부 충당 부가치소는 뭐 너무 쉽잖아. 자, 여기 한번 그림 봐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성립한 세금을 정부가 확정시킬 수도 있죠. 얘가 신고를 해서 확정이 돼도 그 신고에 오류나 탈루 누락이 있으면 정부가 경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무신고자의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확정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권한들이 다 부가권이야. 부가권. 근데 반대로 세금 많이 냈어요. 세금 좀 감액해주세요. 이런 권한, 이런 것도 다 부가권이야. 반대로. 그냥 세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권은. 과세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도 맞고 반대로 세금을 감액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이 제척기간 안에 부과하지 않으면 세금은 면제되는 거예요. 보통 5년이거든요. 원칙이 5년. 5년 안에 과세하지 않으면 6년째 과세 못하고 소멸하는 거야. 이유는 그냥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몇십 년이 지나서 과거 거를 과세하면은 납세자도 그만큼 반발이 심해지겠죠. 아니 이제 와서 이런 거야. 기억도 안 나. 뭐 이제 질문 검사하고 장부 까는 장부도 이미 다 버렸대. 그죠? 장부 버리고 기억도 안 나는데 막 과세하려면 더 다툼만 심해지죠. 그죠? 그래서 조속히 확정시켜라 라는 취지에서 원칙은 5년이에요. 5년. 세무조사 나가면 5년치 조사하는 거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야. 6년 전과는 과세할 수 없으니까 세무조사가 기본 5년치 과세하는 거야. 5년치 과세. 근데 얘가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에서 자료 찾기가 더 힘드니까 7년이야. 제척기간 7년. 이런 식으로 예외적 제척기간이 라 많아요. 그래서 그거 외워야 돼. 결국 그거 외워야 돼. 저 그거 배울 거고요. 밥 먹고 와서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권을 행사해서 세금을 결국 확주시킨 거야. 세금을 확주시켰어? 또는 얘가 스스로 신고해서 확주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가 안 내. 그죠? 신고만 하고 안 낼 수도 있잖아. 돈이 없어서 아니면 일부러 안 낼 수도 있잖아. 그죠? 신고만 하고 안 냈어. 자, 그러면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생겨요. 세금이 확정됐으니까 얼마인지 확정됐어야지 징수할 수 있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징수할 수가 없겠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 징수권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징수 권한도 갑자기 72년 뒤에 징수한대. 그죠?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세금 1억 안 내셨죠? 내세요. 계좌에서 빼갑니다. 죽어요. 스트레스로. 그죠? 자, 안 되겠죠. 그래서 5년 안에 사실 이거는 우스갯소리한 거고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야. 세법 말고도 원래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자, 우리도 5년으로 짰는데 자, 국가의 세금은 굉장히 공익성이 높은 조세채권으로 보고 있어요. 채권 중에서도. 그래서 5억 넣는 세금은 10년이야. 현재. 5억이 안 되는 세금은 5년 안에 징수해야 되는데 자, 5억 넘으면 10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10년 동안
첨부서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년 10년 배울 거야. 자, 얘는 이제 소멸시효가 뭐냐면은 우리 범죄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 몇십 년 동안 범죄 사실에서 국가가 막 증거를 찾아와서 범죄 처벌하지 않으면 그 범죄의 어떤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시간의 효력으로 소멸한다 이런 거야. 뭐가? 징수권이. 이 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켜 버려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제도예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보호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가 시험에 잘 나오겠죠. 제척기간 만료랑 소멸시효 완성. 자, 이런 시험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그림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성립된 다음에 이게 뭔가 부가권과 징수권을 뭐 달리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 3월 달에 신고하고 세금도 냈어. 세금도 예를 들어 냈어. 자, 그러면 제척기간 아직 안 맺는데 제척기간 기산일이 신고기한 다음날이야. 자, 신고 전에는 갑자기 세무서가 쳐들어가는 건 예외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거야. 신고기한 다음날. 그러면은 이때 제척기간도 만들어지고 있고, 자, 세금 신고했으면은 확정도 돼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해볼게. 납부를 안 한 거야. 납부를 안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한 거야. 법인세를. 자, 그럼 법인세를 신고하면 확정되니까 징수권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소멸시효도 기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오해해서 제척기간 다 지나고 소멸시효 시작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동시 진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죠? 과세할 수 있는 권한과 얘가 세금 확정됐으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에서 구성하다 보니까 저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볼게. 얘가 만약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납부 안 했겠죠. 신고 안 했으니까 세금도 안 냈겠죠. 자, 그럼 정부가 고지서 날려주겠죠. 고지서. 신고 안 했으니까. 자, 고지서에서 기한을 정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게 확정시키는 절차야. 그때 신고 안 하면 고지서에 확정돼요. 고지서에 확정돼. 자, 그래서 제척기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됐는데,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어. 왜? 얼마인지 모르잖아.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쳐들어가. 그죠? 징수를 언제, 그죠? 징수권 소멸시효는 고지서 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돼요. 이렇게 달리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동시에 공준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항상 이렇게 제척기간 끝나고 소멸시효 이렇게 그림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우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해석됐는데, 자,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 그림 때문에 저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짚고. 그리고 밥 먹고 와서 이제 자세히 배울게요. 밥 먹고 와서. 자, 2시에 뵐게요.